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 3부 6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루시와 에드워드의 비밀 약혼이 밝혀지자 루시는 분노한 페니에 의해 존 대시우드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페러스 부인 역시 이 약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요. 에드워드에게는 집안의 기대에 맞는 재산을 갖춘 모턴 양과의 결혼을 권하며 그 선택을 한다면 더 많은 재산을 약속하지만 에드워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선택으로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그 결정에 분노한 페러스 부인은 에드워드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몫만을 남긴 채 모든 재산과 수입을 동생 로버트에게 넘기기로 하고 에드워드의 앞길까지 막으려는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브랜든 대령은 에드워드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그의 책임감과 인품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영지에 있는 교구 목사 자리를 엘리너를 통해 조심스럽게 제안하게 됩니다. 한편 여러 일을 겪은 끝에 엘리너와 메리애는 이제 런던을 떠나 다시 바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각자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하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6장) 엘리너는 할리 스트리트에 한 번 더 짧게 들렸고 그 자리에서 오빠로부터 별다른 비용 없이 바턴까지 여정을 이어가게 된 것을 축하받았으며 브랜든 대령이 하루 이틀 뒤 클리블랜드로 그들을 따라올 예정이라는 말도 들었다. 이 만남을 끝으로 런던에서의 남매 간 왕래는 모두 마무리되었다. 페니는 언제든 놀랜드 근처를 지날 일이 생기면 들르라는 형식적인 초대를 건넸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대신 존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조용히 훨씬 더 진심 어린 태도로 델라포드로 가게 되면 곧 만나러 가겠다고 엘리너에게 약속했다. 그것이 시골에서의 재회를 예고하는 전부였다. 엘리너는 문득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델라포드로 보내려 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우습게 느껴졌다. 그런데 정작 그 델라포드라는 곳은 지금의 그녀에게는 수많은 장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자 더더욱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오빠와 제닝스 부인은 그곳을 이미 그녀가 장차 살게 될 집이라 여기고 있었고 심지어 루시마저도 헤어질 때 그곳에 꼭 한번 들르라며 거의 간청에 가까운 초대를 건넸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그녀에게는 그곳으로 향하라는 모든 권유가 묘하게 겹쳐 보였고 그럴수록 그곳이 한층 더 멀고 불편한 장소처럼 느껴졌다. 4월 초 이른 아침, 아직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하노버 광장과 버클리 스트리트에서 출발한 두 일행은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 위해 각자의 집을 나섰다. 샬럿과 아기의 편의를 위해 그들은 이틀 이상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았고 파머 씨는 브랜든 대령과 함께 더 빠른 길로 움직여 그들이 도착한 뒤 곧 클리블랜드에서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다. 메리애는 런던에서의 시간 동안 마음 편한 순간이 거의 없었고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한 지도 오래였지만
막상 떠나는 순간이 되자 마지막으로 윌러비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품었던 그 집을 쉽게 떠날 수는 없었다.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믿음을 간직했던 곳이기에 그곳과 작별하는 일은 깊은 고통을 동반했다. 또한 윌러비가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새로운 관계와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녀는 눈물을 여러 번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엘리너의 마음은 그와 달리 훨씬 분명하고 단단했다. 그녀에게는 뒤돌아보게 만들 대상이 없었고 영원히 헤어진다 해도 아쉬울 사람이 남아있지도 않았다. 루시와의 집요한 우정에서 벗어난 것도 다행이었고 무엇보다도 결혼한 윌러비와 마주치지 않은 채 동생을 데리고 떠날 수 있다는 점이 감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바턴에서의 몇 달간의 평온한 시간이 메리앤의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고 자신의 마음 또한 더욱 단단히 다져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여정은 무사히 이어졌다. 이틀째 되는 날 그들은 서머시셔에 들어섰다. 그곳은 메리앤의 상상 속에서 때로는 그리운 곳으로 때로는 금지된 땅처럼 여겨지던 곳이었다. 그리고 사흘째 오전 그들은 클리블랜드에 도착했다. 클리블랜드는 완만한 경사 위에 자리한 넓고 현대적인 저택이었다. 넓은 공원은 없었지만 정원은 충분히 넉넉하게 펼쳐져 있었고 비슷한 규모의 저택들이 그러하듯 트인 관목길과 울창한 숲길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부드러운 자갈길이 작은 숲을 따라 굽이치며 정면으로 이어졌고 잔디밭에는 듬성듬성 큰 나무들이 서 있었으며 집은 전나무와 마가목, 아카시아 나무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 뒤로는 키 큰 포플러들이 섞인 빽빽한 나무들이 집 뒤쪽 건물들을 가려주고 있었다. 메리앤은 바턴까지 겨우 130km 남짓, 콤 마그나까지는 50k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와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른 채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들어온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샬럿의 아기를 한 여장에게 보여주느라 분주한 사이 그녀는 다시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제 막 아름다워지기 시작한 굽이진 관목길을 따라 걸어올라 조금 떨어진 높은 언덕에 이르렀다. 그곳에 작은 그리스식 정자에 서서 남동쪽으로 넓게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지평선 너머 가장 먼 산등성이 위로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는 그 산 너머 어딘가에서 윌러비의 콤 마그나가 보일지도 모른다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그렇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클리블랜드에 와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리고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시골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떠돌 수 있는 그 여유로운 고독을 온전히 느끼며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을 이런 홀로 걷는 시간에 바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에 맞춰 돌아왔고 곧바로 저택 주변을 가볍게 둘러보는 산책에 합류했다. 그날 오전의 나머지 시간은 자연스레 흘러갔다. 채소밭을 느긋하게 거닐며 담장을 타고 핀 꽃들을 살펴보고 정원사의 병충해 타령을 듣기도 했으며 온실에서는 방심한 사이 늦은 서리에 상해버린 아끼던 식물들을 보며 샬럿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또 닭장에 들러서는
둥지를 버리고 떠나거나 여우에게 잡혀간 닭들 때문에 낙담한 하녀의 한숨을 듣고 잘 자라던 어린 병아리들이 급격히 줄어든 일을 두고 새로운 웃음거리를 찾기도 했다. 그날 아침은 맑고 건조했다. 그래서 메리에는 클리블랜드에 머무는 동안 줄곧 밖에서 시간을 보내리라 마음먹고 날씨가 바뀔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 내리는 비가 좀처럼 그칠 김이 없이 이어지자 그녀는 다시 밖에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에 적잖이 놀랐다. 그녀는 해질 무렵 그리스식 정자까지 산책을 하고 어쩌면 정원 전체를 돌아볼 생각이었고 조금 쌀쌀하거나 습한 정도라면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굵고 계속되는 빗속에서까지 산책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는 그녀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모인 사람은 많지 않았고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샬럿은 아기를 안고 있었고 제닝스 부인은 카페 술을 놓고 있었다. 그들은 런던에 두고 온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고 레이디 미들턴의 약속 일정을 조율하며 파머 씨와 브랜든 대령이 그날 밤 레딩까지는 갈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엘리너는 그 대화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메리에는 어떤 집에 가더라도 집안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도서실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금세 책 한 권을 손에 넣었다. 샬럿 쪽에서는 손님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친절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태도는 꾸밈 없고 진심이 담겨 있었고 예의에서 세세한 부분을 자주 놓치는 단점은 있었지만 그 솔직하고 다정한 성격이 그 부족함을 충분히 덮어주었다. 그녀의 친절함은 사랑스러운 얼굴 덕분에 더욱 호감 있게 느껴졌고 그녀의 어리숙함 또한 분명히 드러나긴 했지만 잘난 체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에 불쾌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엘리너는 거의 모든 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 그녀의 웃음소리만큼은 쉽게 견디기 어려웠다. 다음 날 두 신사가 늦은 저녁에 도착했다. 그로 인해 모임은 한층 활기를 띠었고 계속되던 비로 지루해졌던 대화에도 반가운 변화를 가져왔다. 엘리너는 그동안 파머 씨를 별로 만난 적도 없거니와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자신과 메리앤을 대하는 태도가 일정하지 않았기에 그가 자기 집안에서 어떤 모습일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손님들 앞에서는 매우 예의 바른 신사였고 다만 아내와 장모에게만큼은 가끔 무뚝뚝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 그는 충분히 즐거운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여기는 경향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 특히 제닝스 부인이나 샬럿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의식이 그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 외의 성격과 생활 습관은 그 시대의 젊은 남성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먹는 것에는 까다롭고 생활 리듬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일부러 무심한 척했고 아침 시간은 일을 하기보다 당구를 치며 흘려보내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너는 그를 예상보다 훨씬 좋게 느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이상 좋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스럽기도 했다. 그의 쾌락적인 성향과 이기심 그리고 자만심을 보며 그녀는 자연스럽게 에드워드의 너그러운 성품과 소박한 취향 그리고 조심스럽고 겸손한 마음을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너는 이제 에드워드, 아니 적어도 그의 근황 일부에 대해서는 브랜든 대령을 통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최근 도시셔에 다녀온 대령은 엘리너를 페러스 씨를 아무런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친구로,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속내를 나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며 델라포드 목사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그 집의 부족한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 설명했고 그것을 어떻게 손볼 생각인지도 자세히 들려주었다. 이 일뿐 아니라 그가 보이는 모든 태도, 고장 열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고 대화를 이어가려는 마음, 그리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은 제닝스 부인이 그의 애정을 확신하게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어쩌면 엘리너가 처음부터 그가 진정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메리앤이라고 믿고 있지 않았다면 그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제닝스 부인의 말에 이끌려 잠깐 스쳐 지나간 적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두 사람 중에서는 자신이 더 섬세한 관찰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제닝스 부인이 그의 겉으로 드러난 태도만을 보는 동안 엘리너는 그의 시선을 살폈다. 메리앤이 머리와 목의 통증,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감기 기운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을 때 그녀의 상태를 염려하는 그의 불안한 눈빛은 제닝스 부인의 눈에는 전혀 띄지 않았지만 엘리너는 그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예민한 감정과 지나칠 정도의 걱정을 뚜렷이 읽어낼 수 있었다. 그곳에 머문 지 사흘째와 나흘째 저녁, 두 번의 황혼 산책은 더없이 즐거운 것이었다. 단지 마른 자갈길을 따라 걷는데 그치지 않고 정원 곳곳을, 특히 더 깊숙하고 한적한 곳까지 돌아다녔다. 그곳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자연의 거친 숨결이 살아있었고 나무들은 더욱 오래되었으며 풀은 길고 축축하게 자라있었다. 게다가 젖은 신발과 양말을 신고 그대로 앉아있었던 그보다 더한 무심함까지 겹쳐 메리에는 심한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처음 이틀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거나 끝내 병이라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증세는 점점 깊어져 마침내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도 스스로의 자각도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곳곳에서 약 처방이 쏟아졌지만 늘 그렇듯 그녀는 그것을 모두 물리쳤다. 몸은 무겁고 열이 있었으며 팔다리는 쑤시고 기침과 인후통까지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하룻밤 푹 자고 나면 완전히 나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조차 엘리너가 가장 간단한 처방만이라도 해보라고 권해야 그제야 겨우 설득되어 마지못해 따를 뿐이었다. 7장. 메리에는 다음날 아침에도 늘 그렇듯 평소 시간에 일어났다. 다들 물어도 괜찮다고 대답했고 평소 하던 일들을 해보이며 스스로 나아졌음을 증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하루를 보내는 모습은 그와는 전혀 달랐다. 난로가에 앉아 몸을 떨며 책을 들고 있었지만 도무지 읽을 수조차 없었고 이내 소파에 누워 지치고 기운 없는 채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그날 저녁 결국 평소보다 훨씬 이르게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는 상태가 더욱 나빠진 뒤였다. 그런데도 브랜든 대령은
엘리너의 침착함에 오히려 놀랐다. 엘리너는 하루 종일 메리앤이 달가워하지 않는데도 곁에서 정성껏 돌보고 간호했으며 밤에는 약까지 억지로 먹였지만 여전히 메리앤과 마찬가지로 한숨 푹 자고 나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 믿고 있었고 마음 깊이에서는 아직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몹시 뒤숭숭하고 열이 심해 두 사람의 기대를 모두 저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메리앤은 끝까지 일어나려 했지만 결국 앉아 있을 수조차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그제야 엘리너는 파머 집안의 약사를 부르자는 제닝스 부인의 권유를 곧바로 받아들였다. 약사는 와서 환자를 살펴보았고 며칠 안에 회복될 것이라며 엘리너를 안심시키는 한편 병세에 악성이 있다고 말하고 전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바람에 샬럿은 아기를 생각하며 곧장 크게 불안해졌다. 처음부터 메리앤의 병이 더 심각하다고 보았던 제닝스 부인 역시 약사 해리스 씨의 진단을 듣고는 얼굴이 굳어졌고 샬럿의 걱정과 조심성을 더욱 부추기며 아기와 함께 당장 떠나야 한다고 강하게 권했다. 파머 씨는 그런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아내의 불안과 간청이 너무도 거세어 결국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떠나는 일은 곧바로 결정되었고 약사가 온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샬럿은 어린 아들과 유모를 데리고 바스 반대편 몇 킬로미터 떨어진 친척집으로 떠났다. 파머 씨는 하루 이틀 안에 뒤따르겠다고 약속했고 샬럿은 어머니에게도 함께 가자고 간곡히 청했다. 그러나 제닝스 부인은 메리앤이 아픈 동안에는 결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자신이 데려온 만큼 그녀의 어머니 자리를 대신해 끝까지 돌보겠다는 것이었다. 이 진심 어린 마음에 엘리너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그녀는 늘 기꺼이 힘을 보태며 간호 경험에서 오는 능숙함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가엾은 메리앤은 병으로 인해 기운이 쇠하고 마음도 가라앉아 이제는 내일이면 나을 것이라는 희망조차 품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이 불운한 병만 아니었더라면 바로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을지를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다. 그날은 바로 제닝스 부인의 하인이 동행하여 집으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입 밖에 내는 말은 거의 모두 이 피할 수 없는 지연에 대한 탄식뿐이었다. 엘리너는 그녀의 마음을 달래고 지연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하려 애썼고 실제로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 다음 날에도 환자의 상태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분명 나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 사이 일행은 더 줄어들었다. 파머 씨는 인간적인 정과 선의 때문이기도 했고 아내에게 겁을 먹고 떠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어 쉽사리 떠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브랜든 대령의 설득에 따라 아내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브랜든 대령 또한 쉽지 않은 결심을 마음에 품은 채 자신도 이곳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말을 어렵게 꺼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닝스 부인의 따뜻한 배려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금처럼 메리앤의 상태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떠나보내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서 위안을 빼앗는 일이라 여긴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곧장 그에게
자신에게도 그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엘리너가 위층에서 메리앤을 돌보는 동안 저녁에는 함께 피케라도 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머물러 달라고 간곡히 권했다. 그 간청이 매우 진심이었고 또한 파머씨까지 거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머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브랜든 대령은 더 이상 마지못해 거절하는 채조차 오래 이어가지 못했다. 게다가 제닝스 부인의 간곡한 부탁에 파머씨까지 힘을 보태자 그는 엘리너를 도울 수 있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안도하는 듯 보였다. 메리앤은 물론 이런 모든 일의 내막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이 집 주인들을 도착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떠나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파머 부인을 거의 보지 못하는 것도 그녀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또한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일으키지 않았기에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일조차 없었다. 파머 씨가 떠난 뒤 이틀이 지났지만 메리앤의 상태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매일 찾아오는 해리스 씨는 여전히 곧 나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고 엘리너 또한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대는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 제닝스 부인은 처음 병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메리앤이 끝내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단정하고 있었고 브랜든 대령은 그녀의 불길한 예감을 그저 잠자코 들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고 그 불안을 스스로 떨쳐낼 만큼 마음이 단단하지도 못했다. 그는 약사의 판단이 그런 두려움을 부정해준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하루 중 긴 시간을 홀로 보내게 될 때마다 온갖 우울한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었고 결국 마음속에서 다시는 메리앤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끝내 몰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아침, 두 사람의 어두운 예감은 거의 사라질 듯 보였다. 해리스 씨가 와서 환자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맥박은 훨씬 힘이 생겼고 모든 증상도 이전보다 한결 나아 보였다. 엘리너는 이 기쁜 희망에 더욱 확신을 얻어 마음이 한결 밝아졌고 제닝스 부인의 의견보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어머니께 보낸 편지에 이곳에 머무르게 된 메리앤의 병세를 가볍게 전한 일이 옳았음을 기쁘게 여겼다. 이제는 메리앤이 언제쯤 다시 여행할 수 있을지까지 짐작해 볼 만큼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그날은 아침처럼 밝게 끝나지 않았다. 저녁 무렵이 되자 메리앤은 다시 상태가 나빠졌고 이전보다 더 무겁고 불안하며 괴로운 기색을 보였다. 그럼에도 엘리너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침대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앉아 있었던 피로 때문일 뿐이라 여겼다. 처방된 약을 정성껏 먹이고 나서 마침내 그녀가 잠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그 잠에서 큰 회복이 따르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 잠이 엘리너가 바랐던 만큼 편안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꽤 오랜 시간 이어졌고 그 결과를 직접 지켜보고 싶었던 그녀는 내내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날은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제닝스 부인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간호를 돕던 하녀는 하녀장 방에서 쉬고 있었다. 그리하여 엘리너는 메리앤 곁에 홀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메리앤의 잠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끊임없이 몸을 뒤척이고 의미 없는 신음이 자주 새어나왔다.
그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던 엘리너는 차라리 이런 괴로운 잠에서 깨우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던 찰나 집안에서 들려온 어떤 소리에 놀란 메리앤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열에 들뜬 눈으로 외쳤다. 엄마, 오고 계셔? 엘리너는 공포를 감추며 그녀를 다시 눕히며 말했다. 아직은 아니야. 그래도 곧 오실 거야. 여기서 바턴까지는 거리가 꽤 멀잖아. 그러자 메리에는 여전히 숨가쁜 목소리로 말했다. 런던으로 오시면 안 돼. 런던을 거쳐 오시면 난 엄마를 다시 못 볼 거야. 엘리너는 경악과 함께 메리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쓰면서도 다급히 맥을 짚어보았다. 맥은 이전보다 더 약하면서도 훨씬 빨랐다. 그리고 메리앤이 여전히 정신없이 어머니 이야기만 중얼거리자 엘리너의 불안은 순식간에 커져 곧바로 해리스 씨를 부르고 바턴으로 사람을 보내 어머니를 모셔오기로 결심했다. 그 다음 순간 떠오른 생각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브랜든 대령과 상의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하녀를 불러 메리앤 곁을 맡기고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 시각에도 대령이 늘 그렇듯 응접실에 있을 것이라 믿고서였다. 망설일 겨를은 없었다. 그녀의 두려움과 당면한 문제는 대령 앞에 그대로 펼쳐졌다. 두려움에 대해서는 그 역시 그것을 덜어줄 용기나 확신이 없었기에 그저 침통한 침묵 속에서 귀 기울여 들을 뿐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곧바로 해결되었다. 마치 이미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었던 듯한 신속함으로 그는 직접 전령이 되어 대시우드 부인을 모셔오겠다고 나섰다. 엘리너는 사양하지 못했고 짧지만 뜨거운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가 하인을 보내 해리스 씨에게 전가를 띄우고 곧바로 역마를 준비시키는 동안 그녀는 어머니께 몇 줄의 편지를 써내려갔다. 그 순간 브랜든 대령과 같은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 아니 어머니에게 그런 동행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던지. 그의 판단은 길을 밝혀줄 것이고 그의 동행은 부담을 덜어줄 것이며 그의 우정은 마음을 달래줄 것이었다. 이 갑작스러운 소식이 주는 충격조차 그의 존재와 태도 그리고 도움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누그러질 수 있으리라 느껴졌다. 그 사이 브랜든 대령은 속으로 어떤 감정을 품고 있든 겉으로는 완전히 침착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모든 준비를 지체 없이 마쳤고 돌아올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두었다. 지체되는 일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말들은 예상보다도 일찍 도착했고 그는 단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엄숙한 눈빛과 귀에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몇 마디 말을 남긴 채 곧장 마차에 올랐다. 그때는 자정 무렵이었다. 엘리너는 다시 메리앤의 방으로 올라가 약사가 오기를 기다리며 밤새 그녀 곁을 지켰다. 그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거의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되었다. 메리앤은 잠들지 못한 채 고통과 헛소리에 시달렸고 엘리너는 그 곁에서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해리스 씨가 나타나기까지 그 긴 시간은 끝없이 이어졌다. 한 번 일어난 불안은 그동안의 안일함을 보상이라도 하듯 더욱 크게 그녀를 짓눌렀다. 곁에 앉아있던 하녀는 제닝스 부인을 깨우지 않겠다고 한 엘리너의 결정 때문에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주인이 늘 해오던 말들을 슬쩍 흘리며 오히려 엘리너의 마음을 더 괴롭힐 뿐이었다.
메리앤의 정신은 여전히 어머니에게로 흐트러진 채 머물러 있었고 그 이름이 입 밖에 나올 때마다 엘리너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통증이 일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며칠이나 아팠는데도 그 병을 가볍게 여긴 것을, 그 시간을 허비한 것을.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무언가 도움이 되기를 바랐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는 이 사랑하는 딸을 더는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지, 혹은 이성 있는 모습조차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그런 두려운 상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해리스 씨를 부르려 했고 그가 올 수 없다면 다른 의사라도 불러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참에 마침내 새벽 5시가 지나서야 그가 도착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늦은 만큼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다. 환자의 상태가 예상치 못하게 나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위험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고 새로운 치료법으로 곧 호전될 것이라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 확신은 비록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엘리너에게도 어느 정도 전해졌다. 그는 몇 시간 안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고 그가 떠날 때쯤에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 처음보다 한결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다. 아침이 되어 그동안의 일을 들은 제닝스 부인은 깊이 걱정하며 왜 자신을 깨우지 않았느냐고 거듭 나무랐다. 이미 한 번 품었던 불안이 이제는 더 확실한 근거와 함께 되살아나 그녀는 결과를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엘리너를 위로하려 애쓰면서도 희망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진심으로 아팠다.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소녀가 이렇게 급격히 쇠약해져 일찍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아무리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마음을 움직일 일이었다. 더구나 메리에는 그녀와 3달이나 함께 지낸 사이였고 지금도 그녀의 보살핌 아래 있었으며 오랫동안 상처받고 괴로워해 왔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게다가 엘리너의 고통, 특히 그녀가 아끼는 사람의 고통이 눈앞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아가씨들의 어머니를 떠올리면 메리앤이 그녀에게 있어 샬럿이 자신에게 그러하듯 그만큼 소중한 존재일 것이라 여겨졌기에 그녀의 슬픔에 대한 연민은 더없이 깊고 진실한 것이었다. 해리스 씨는 2번째 방문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앞선 진료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다. 약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열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으며 메리에는 그저 더 조용해졌을 뿐 아직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의식이 흐릿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엘리너는 그의 불안을 단숨에, 아니 그 이상으로까지 읽어냈고 다른 의사를 더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직 시도해 볼 방법이 남아있고 새로운 처방이 있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전과 다름없는 확신으로 말하며 돌아갔다. 그의 격려는 귀에는 들렸지만 엘리너의 마음까지는 닿지 못했다. 어머니를 떠올릴 때만큼은 예외였고 그녀는 침착했지만 거의 희망을 잃은 상태였다. 정오가 될 때까지 그녀는 거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여동생의 침대 곁에 붙어 있었다. 생각은 슬픔의 이미지들 사이를 끝없이 떠돌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차례로 떠올랐으며 거기에 더해 제닝스 부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짓눌렀다. 제닝스 부인은 이번 병이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메리앤이 실연 이후 몇 주 동안 알아온 쇠약 때문이라고 주저없이 단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너는 그 말이 타당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고 그 생각은 그녀의 괴로움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오 무렵 엘리너의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스며드는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희미한 기대였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나 실망하게 될까 두려워 그녀는 한동안 그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메리앤의 맥을 다시 짚었다. 그리고 또 짚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살폈다. 그러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어떤 고통보다도 더 숨기기 어려운 떨림 속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희망을 털어놓았다. 제닝스 부인 역시 맥을 짚어보고 일시적인 회복 기미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품지 말라고 타일렀다. 엘리너 또한 스스로에게 거듭 경고하며 희망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다. 희망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고 그 불안한 설렘으로 가슴이 요동쳤다. 그녀는 몸을 숙여 메리앤을 지켜보았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 좋은 징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곧이어 다른 변화들도 나타났다. 호흡, 피부, 입술,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메리앤은 엘리너를 바라보았다. 힘은 없었지만 분명 의식이 돌아온 눈빛이었다. 이제 엘리너의 마음은 불안과 희망이 똑같은 무게로 뒤엉켜 오후 4시 해리스 씨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단 한순간도 평온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말은 그 모든 긴장을 한순간에 풀어놓았다. 그는 메리앤의 회복이 자신의 예상보다도 더 빠르다며 축하했고 완전히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단언했다. 그 말은 엘리너에게 확신과 안도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가져다 주었다. 메리앤은 모든 면에서 눈에 띄게 좋아졌고 완전히 위험을 넘긴 상태였다. 제닝스 부인 역시 이번 일로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완전히 빗나간 것은 아니었다고 은근히 만족한 탓인지 곧 그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밝은 기운을 되찾았다. 그러나 엘리너는 밝게 웃을 수 없었다. 그녀의 기쁨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메리앤이 다시 살아나 건강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그녀의 마음을 깊은 위안으로 가득 채웠고 뜨거운 감사로 부풀어 오르게 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웃음이나 말로 드러나는 종류가 아니었다. 엘리너의 가슴 속에는 그저 조용하고도 단단한 만족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후 내내 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메리앤 곁을 지켰다. 모든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약해진 마음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답하며 필요한 모든 도움을 보태고 그녀의 표정 하나, 숨결 하나까지 지켜보았다. 물론 때때로 병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떠올라 그녀를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여러 차례 세심히 살펴본 결과 회복의 징후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저녁 6시 무렵 메리앤이 조용하고도 깊은 그리고 보기에도 편안한 잠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마침내 모든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시간은 이제 브랜든 대령이 돌아올 때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10시쯤이면 늦어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지금 이쪽으로 오며 겪고 있을 그 끔찍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될 터였다. 그리고 대령 또한 어쩌면 그 못지않게 안타까운 존재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을 아무것도 모른 채 붙들어두는 이 시간은 얼마나 더디게 흘러가는지. 7시가 되자 엘리너는 메리앤이 여전히 고요히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응접실로 내려가 제닝스 부인과 함께 차를 들었다. 아침은 불안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저녁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거의 입에 대지 못했기에 이제서야 느끼는 작은 안도감 속에서 마시는 차는 유난히 몸과 마음에 와닿았다. 차를 마신 뒤 제닝스 부인은 어머니가 도착하기 전까지 잠시라도 쉬라고 권하며 자신이 메리앤 곁을 대신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엘리너는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 잠을 청할 마음도 없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동생 곁을 떠날 수 없었다. 결국 제닝스 부인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 상태가 괜찮은지만 확인한 뒤 다시 그녀를 메리앤 곁에 남겨두고 자신은 편지를 쓰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방으로 물러났다. 밤은 차갑고 거칠었다. 바람은 집을 에워싸고 울부짖었고 비는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러나 엘리너는 마음속이 온통 안도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메리앤은 그 어떤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고 길 위에 있을 그 사람들, 그들이 겪는 모든 불편에는 머지않아 충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가 8시를 알렸다. 만약 그때가 10시였다면 엘리너는 그 순간 들려온 소리가 마차가 집 앞에 도착하는 소리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실제로도 그녀는 그렇게 믿을 만큼 분명히 들었다. 이미 도착했을 리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확신이 너무 강해 그녀는 곧장 옆방으로 가 창문 덧문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의 귀가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다. 불빛이 흔들리는 마차의 등불이 곧바로 눈에 들어왔다. 희미한 빛 속에서 4마리 말이 끄는 마차라는 것까지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모습은 가엾은 어머니가 얼마나 크게 놀랐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처럼 예상보다 빠른 도착의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 순간만큼 엘리너가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 마차가 문 앞에 멈추는 동안 어머니가 느끼고 있을 감정, 그 의심과 두려움, 어쩌면 절망까지, 그리고 자신이 전해야 할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침착하게 있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서둘러 움직이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제닝스 부인의 하녀에게 메리앤 곁을 맡긴 뒤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안쪽 복도를 지나며 들려오는 부산한 기척은 이미 그들이 집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려주었다. 엘리너는 응접실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윌러비 한 사람만이 서 있었다. 8장. 엘리너는 그를 보자마자 공포에 가까운 표정으로 몸을 뒤로 물렸고 본능적으로 돌아서서 곧장 방을 나가려 했다. 이미 손이 문고리에 닿은 순간 그가 급히 다가와 간청이라기보다 명령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데시오드야, 잠깐만, 단 10분만이라도 부디 가지 말고 머물러 주세요. 아니요, 전 가겠어요. 하실 말씀도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겠죠. 하인들이 파머 씨가 집에 없다는 말을 전하지 않았나 보군요. 설령 그들이 파머 씨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지옥에 갔다고 했더라도 난 이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찾아온 건 당신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
저요? 엘리너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되도록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만 더 차분하게 해주시고요.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너는 망설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혹시라도 브랜든 대령이 돌아와 이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호기심 또한 그녀를 붙잡았다. 잠시 생각한 끝에 지금은 서둘러 끝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했고 그녀는 말없이 테이블 쪽으로 가 앉았다. 그는 맞은편에 앉았고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빨리 말씀하세요. 엘리너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내어드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 듯 보였다. 이윽고 갑작스럽게 입을 열었다. 동생분께서는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하인이 말해주더군요. 천만 다행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입니까? 엘리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더 다급하게 다시 물었다. 제발 말해주십시오. 정말로 위기를 넘긴 겁니까?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걸 반시간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억지로 활기를 띤 목소리로 돌아와 말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만큼은 데시오드 양,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이 시간만큼은 우리 좀 즐겁게 지냅시다. 난 지금 아주 유쾌한 기분입니다. 그의 뺨에 붉은 기색이 번졌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나를 사기꾼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바보로 보십니까? 엘리너는 그를 더욱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이 이상한 방문과 태도는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듯했다. 그렇게 판단한 그녀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윌러비 씨, 지금은 콤 마그나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네요. 전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실 말씀은 내일 다시 차분히 하시는 편이 좋겠군요. 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전 지금 아주 취해 있습니다. 말버러에서 먹은 차가운 고기와 맥주 한 잔으로 이렇게 된 모양이군요. 말버러요? 엘리너는 점점 더 당혹스러워졌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런던을 떠났고 그 이후 마차에서 내린 건 단 10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말버러에서 간단히 요기를 했죠. 그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 또한 뚜렷했다. 엘리너는 그가 어떤 어리석은 짓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든 적어도 술에 취해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생각한 뒤 그녀는 말했다. 윌러비 씨,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이렇게 찾아와 저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매우 특별한 이유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당신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건 가능하다면 당신이 지금 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하고 사과할 수 있는 만큼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전부 털어놓고 제가 늘 어리석은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늘 비열한 인간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당신께 납득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메리앤에게서. 정말 그것 때문에 오신 건가요? 맹세코 그렇습니다. 그는 뜨겁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윌러비가 고스란히 살아있었고 엘리너는 자기도 모르게 그가 진심이라고 느끼고 말았다. 그게 전부라면 이미 충분히 안심하셔도 돼요. 메리앤은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오래전에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너무 일찍 용서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타당한 이유로 다시 용서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제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엘리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제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혹은 저에게 어떤 악의적인 동기를 짐작하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아마 저를 더 좋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당신 가족과 가까워졌을 때 저에게는 아무런 의도도 아무런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데번셔에 머무르는 동안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전보다 훨씬 더 즐겁게요. 당신 여동생의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성품은 저를 끌어당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처음부터 그녀가 저에게 보여준 태도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그녀와 그 마음을 떠올릴수록 제 마음이 그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제 허영심만 자극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제 즐거움만을 생각하며 늘 그래왔듯이 자기 감정에 쉽게 휘둘리던 저는 온갖 방법을 다해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응답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엘리너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경멸로 그를 바라보다가 그의 말을 끊었다. 윌러비 씨, 이제 그만하시는 편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 재산은 원래 넉넉하지 않았고 늘 저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출도 그에 맞게 해왔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아니 그 전부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빚은 늘어났고 나이 드신 친척인 스미스 부인의 죽음이 저를 그 빚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한동안 재산이 있는 여성과 결혼해 형편을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 여동생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애초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비열함과 이기심, 잔인함을 한데 모은 행동으로 그녀의 마음을 끌어놓고 정작 그 마음에 응답할 생각은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데시오드 양, 당신이 어떤 분노와 경멸의 눈으로 저를 보신다 해도 어떤 것으로도 부족할 만큼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다만 한 가지 변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끔찍할 만큼 이기적이고 허영에 찬 상태에 있으면서도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비웃듯 말을 이었다. 하지만 과연 저는 그 뒤로 그것을 알게 된 적이 있었을까요? 정말 사랑했다면 허영과 욕심 때문에 제 감정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녀의 감정을 그렇게까지 희생시킬 수 있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도 전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함께라면 가난조차 두렵지 않았을 텐데 그저 그 가난을 피하려고 부유함을 택했고 그 결과 그 부유함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엘리너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한때는 정말로 메리앤을 사랑한다고 믿으셨던 건가요? 그런 매력을, 그런 다정함을 그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결국 전 어느새 조금씩 진심으로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제 마음이 떳떳하고 제 감정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믿었던 그때 그녀와 함께 보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정식으로 마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하고도 제 형편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그 순간을 하루하루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이미 제 명예가 얽혀 있었으면서도 굳이 약속을 맺는 것을 망설였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인지 지금 여기서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비웃고 비난할 것도 굳이 제가 듣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드러난 결과는 이것입니다. 전 교묘하게 처신한다고 믿었던 바보였고 아주 신중하게 스스로를 영원히 비참하고 경멸스러운 인간으로 만드는 길을 차근차근 준비해온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침내 결심은 섰습니다. 그녀를 단둘이 만날 기회가 생기면 그동안 보여온 제 태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이미 그렇게 애써 드러내온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몇 시간 사이에 모든 걸 무너뜨려 버릴 일이 생겼습니다. 제 결심도 제 평온도 전부. 그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다. 어떤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스미스 부인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저에게서 그녀의 호의를 끊어놓으려는 어떤 친척의 입을 통해서였겠죠. 한 사건을, 한 관계를. 그는 말을 흐리며 얼굴을 붉힌 채 엘리너를 바라보았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당신과의 친분으로 보아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을 테니까요. 네, 들었어요. 엘리너도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 대한 연민의 여지를 완전히 밀어내듯 마음을 굳혔다. 모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일을 당신이 어떻게 변명으로 씻으려 하시는 건지 솔직히 저는 상상이 되지 않는군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서 들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공정한 이야기였겠습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그녀의 처지와 인격은 제가 존중했어야 했습니다. 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흠 하나 없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방탕한 인간이었다고 해서 그녀가 성인은 아닙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려다 잠시 멈췄다. 그녀의 감정이 격렬했고 판단이 미숙했던 점도 아닙니다. 변명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녀가 저에게 준 애정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짧은 순간이나마 그 애정에 응답했던 일을 떠올릴 때마다 늘 깊이 후회합니다. 차라리 정말로 그런 일은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제가 피해를 준 것은 그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전 또 한 사람을, 저에게 보여준 마음이 그녀 못지않게 뜨거웠던 그 사람을 상처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얼마나 더 고결했던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불쌍한 여인에 대한 당신의 무관심이 당신의 잔인함을 정당화해주진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도 결코 유쾌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저지른 그 냉혹한 방치가 그녀의 약점이나 어리석음으로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분명 알고 있었어야 해요. 당신은 데번셔에서 늘 즐겁게 아무 걱정 없이 지내며 새로운 일만 쫓고 있을 때 그녀는 극심한 궁핍 속에 내몰려 있었다는 사실을요. 맹세컨대 전 몰랐습니다. 제가 주소를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제 거처를 알아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미스 부인은 뭐라고 하셨죠? 그녀는 곧바로 제 잘못을 따져 물었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을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흠없는 삶, 엄격한 도덕관, 세상 물정에 대한 무지, 그 모든 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일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었고 어떤 말로도 그것을 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 전반적인 행실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던 듯합니다. 게다가 이번 방문 동안 제가 그녀에게 기울인 관심이 너무 적었던 것에도 불만이 있었고요. 결국 모든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만이 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도덕심이 높으신 분이어서, 참으로 훌륭한 분이어서 그녀는 과거의 일을 용서해 주겠다며 일라이자와 결혼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그녀의 호의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일이 있던 바로 다음 날 아침 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전날 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갈등은 컸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메리앤에 대한 제 감정, 그리고 그녀가 저를 사랑한다는 확신, 그 모든 것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부를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제 성향과 사치스러운 교제가 키워온 그 생각이 결국 이겨버렸습니다. 전 지금의 아내에게 청혼하기만 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 외에는 현명하게 선택할 길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데본셔를 떠나기 전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당신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취소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했죠.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편지를 쓸 것인지 직접 찾아갈 것인지 그 문제로도 오래 고민했습니다. 메리앤을 다시 보는 건 끔찍한 일이 될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시 만나면 제 결심을 지킬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에서는 제가 제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갔고 그녀를 보았고 그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녀를 그대로 괴로운 채로 두고 떠났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왜 굳이 찾아가셨죠? 쪽지 하나면 충분했을 텐데요. 굳이 직접 가실 필요가 있었나요? 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떠난다면 당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와 스미스 부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니턴으로 가는 길에 그 집에 들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당신 여동생을 보는 일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어디론가 나가 있었고요. 불과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전 제 자신에게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그녀에게 평생을 약속하게 될 거라 믿고 있었고, 그날 코티지에서 엘런햄까지 걸어가며 얼마나 기쁘고 들떠 있었는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만남에서 전 죄책감에 짓눌린 채 그녀에게 다가갔고 거의 연기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곧 떠나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의 슬픔, 그 실망, 그 깊은 상심을 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드러났다는 사실까지도요. 하나님, 저는 얼마나 냉혹한 인간이었던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엘리너였다. 그때 곧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많은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의 어머니가 그 다정함과 신뢰로 저를 더 괴롭히셨습니다. 그게 괴로웠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해야겠죠. 전 괴로웠습니다. 데시오드 양, 제가 제 고통을 떠올리며 느끼는 위안이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제 어리석고 비열한 마음에 대해 스스로 품고 있는 분노가 너무 커서 그때 겪은 고통조차 지금은 오히려 통쾌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결국 전 떠났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저에게는 기껏해야 무심한 존재일 뿐인 사람들에게로 가버렸습니다. 런던으로 가는 길, 제 말로 가느라 지루하기 짝이 없었고 대화를 나눌 사람 하나 없었으며 제 모습은 참으로 명랑해 보였습니다. 앞날을 보면 모든 것이 유망해 보였고 뒤를 돌아보면 바턴의 기억이 그렇게 달콤했으니까요. 참으로 행복한 여행이었죠. 그는 말을 멈추었다. 그래서요? 엘리너가 말했다. 연미는 느끼고 있었지만 그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였다. 하실 말씀은 이게 전부인가요? 전부냐고요? 아닙니다. 런던에서 있었던 일은 잊으셨습니까? 그 끔찍한 편지 말입니다. 그 편지를 그녀가 당신께 보여주었습니까? 네. 오고 간 편지는 모두 봤어요. 그녀의 첫 편지를 받았을 때 전 그때 내내 런던에 있었으니 곧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은 흔한 표현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고 좀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너무 단순해서 감정이 전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다. 그 편지의 한 줄, 한 단어가 그녀가 들었다면 분명 싫어했을 진부한 표현이지만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메리앤이 런던에 와 있다는 사실은 그 역시 같은 식으로 말하자면 벼락과도 같았고요. 벼락의 칼날이라니. 그녀였다면 분명 저를 비웃었겠죠. 그녀의 취향과 생각은 아마 제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소중하기도 합니다. 엘리너의 마음은 이 긴 대화 속에서 여러 번 흔들렸지만 이 순간 다시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빠져들려는 감정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도 느꼈다. 이건 옳지 않아요, 윌러비 씨. 당신은 이미 결혼한 분이에요. 양심상 제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메리앤의 편지는 제가 여전히 예전처럼 그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그렇게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음에도 그녀의 마음은 변함없고 제 마음 또한 그러하리라 믿고 있다는 것,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것이 제 안의 후회를 완전히 되살려 놓았습니다. 되살렸다고 말한 것은 그동안 그 후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런던 생활, 일과 방탕한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는 잠잠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꽤 그럴듯하게 굳어버린 악인이 되어가고 있었고 스스로에게 난 이제 그녀에게 아무 감정도 없다고 믿고 또 그녀 역시 나에게 무관심해졌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지난 일들을 그저 사소하고 가벼운 일로 치부하며 어깨를 으쓱해 보이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자책을 이렇게 눌러버렸습니다. 그녀가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기쁠 거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 편지를 받고 나서야 전 제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 그 어떤 여자보다도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고, 전 그런 그녀를 가장 비열하게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레이 양과의 일은 모두 정해진 뒤였습니다. 되돌아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당신들과 그녀를 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전 메리앤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가 더 이상 저를 찾지 않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버클리 스트리트에도 가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차라리 냉담하고 평범한 지인처럼 행동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어느 날 아침 당신들이 모두 집을 나간 것을 확인한 뒤 제 이름이 담긴 방문 카드만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지켜봤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당신들을 지켜봤는지, 얼마나 여러 번 마주칠 뻔했는지 아마 놀라실 겁니다. 마차가 지나갈 때마다 당신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상점 안으로 뛰어들어간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본드 스트리트에 머물고 있었으니 거의 매일 당신들이나 당신 여동생 중 한 사람은 눈에 띄었고, 끊임없이 피하려 애쓰지 않았다면 우린 훨씬 더 일찍 마주쳤을 겁니다. 미들턴 가문 사람들도 가능한 한 피했고, 공통의 지인이 될 만한 사람들은 모두 피했습니다. 하지만 존경이 런던에 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마 그들이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이었을 겁니다. 우연히 존경을 만나게 되었죠. 그는 저를 저녁 모임 무도회에 초대했습니다. 그가 당신과 당신 여동생이 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 절대로 그 자리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메리앤에게서 또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여전히 다정하고 솔직하고 순수하고 믿음에 찬 제 행동을 더욱 비열하게 만드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전 답할 수 없었습니다. 써보려 했지만 한 문장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대시오드 양, 만약 저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면 그때의 제 처지를 한 번쯤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음속에도 머릿속에도 온통 당신 여동생뿐이었는데 전 다른 여자의 행복한 연인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 몇 주는 그 무엇보다도 더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아시다시피 우리는 마주치게 되었고, 그날 밤 전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보였던지요. 한쪽에는 천사처럼 아름다운 메리앤이 그 목소리로 저를 윌럽이라고 부르며 손을 내밀고 설명을 요구하고, 그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말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악마처럼 질투에 찬 소피아 그레이 양이, 아닙니다. 이젠 다 끝난 일이니까요. 그날 밤 정말 전 가능한 한 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메리앤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표정, 그 모습 그대로 그녀는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끔찍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그녀가 정말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저는
이 세상에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제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상하게도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이곳으로 오는 내내 계속해서 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말이 끊겼다. 먼저 정신을 가다듬은 것은 윌럽이었다. 자, 그럼 서둘러 떠나야겠군요. 여동생분은 확실히 나아진 겁니까? 이제 정말 위험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 당신 어머니도 메리앤을 그렇게나 아끼셨으니. 그런데 윌러비 씨, 엘리너가 말을 끊었다. 그 편지에 대해서는요? 당신이 직접 쓴 그 편지 말이에요. 그에 대해 하실 말씀이 없나요? 있습니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당신 여동생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도 다시 편지를 보냈다는 건 아시겠죠? 당신도 읽으셨을 겁니다. 네. 그때 저는 앨리슨 씨 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편지가 다른 편지들과 함께 제 숙소에서 그리로 전달되었죠. 그런데 그 편지는 저보다 먼저 그레이 양의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의 크기, 종이의 고급스러움, 그리고 필체, 그 모든 것이 즉시 그녀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그녀는 데번셔에서 어떤 젊은 여성과 제가 관계가 있었다는 막연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전날 밤 본 것들로 그 여성이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투는 더욱 심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이 보여주었더라면 참으로 매력적인 그 장난스러운 태도를 흉내내며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편지를 열어 내용을 읽어버렸습니다. 그 무례함의 대가는 충분히 치렀죠. 그녀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내용을 읽게 되었으니까요. 그녀가 괴로워하는 건 견딜 수 있었지만 그 분노와 악의는 어쨌든 그것은 달래야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시선을 들어 엘리너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제 아내의 편지 솜씨는 어떻습니까? 섬세하고 다정하고 참으로 여성답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내요? 그 편지는 당신 필체였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제 이름으로 쓸 수 없었던 문장들을 비굴하게 옮겨 적은 것뿐입니다. 원문은 전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훌륭한 생각과 그 부드러운 문장들이죠. 하지만 어쩔 수 있었겠습니까? 우린 이미 약혼한 상태였고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고 날짜까지 거의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준비? 날짜?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의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파혼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메리앤과 그녀의 가족이 저를 어떻게 보든 제가 어떤 말투로 편지를 썼는지가 무슨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제 역할은 스스로를 비열한 인간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었고 그걸 공손하게 하든 뻔뻔하게 하든 별 차이는 없었겠죠. 나는 이제 완전히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를 원칙 없는 인간이라 여기고 있다. 이 편지는
나를 더 저급한 인간으로 보이게 할 뿐이다. 그런 생각 속에서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저는 아내의 문장을 그대로 베꼈었습니다. 그리고 메리앤과 관련된 마지막 흔적들까지 모두 놓아버렸습니다. 그녀의 편지 3통, 불행히도 전부 제 지갑 속에 들어있어서 그 존재를 부정할 수도 없었고 영원히 간직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두 돌려줄 수밖에 없었고 그 편지에 키스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머리카락도 늘 같은 지갑 속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그 지갑을 부인께서 얼마나 집요하게 뒤졌는지 그 소중한 머리카락까지 모든 추억의 증표가 제게서 찢겨나갔습니다. 윌러비 씨, 그건 잘못이에요.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엘리너가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모르게 스며든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윌러비 부인에 대해서도 제 여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택은 당신 스스로 하신 거예요. 강요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아내는 적어도 당신의 예의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도 않았겠죠. 그녀를 업신여기고 냉정하게 대하는 것은 메리앤에게 대한 속죄가 될 수도 없고 당신 자신의 양심을 편하게 해주지도 못해요. 제 아내의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당신의 연민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제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결혼했고 콤 마그나로 내려가 행복한 척 살았고 즐겁게 지내려 다시 런던으로 왔습니다. 그는 엘리너를 바라보았다. 이제 저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대시우드 양? 아니면 이 모든 말을 한 것이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까? 단 한 단계라도 제 이전보다 죄가 덜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제 의도가 항상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 그것으로 제 잘못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습니까? 네, 분명히 달라진 점은 있어요. 조금은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당신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건 알게 되었어요. 적어도 마음까지 그렇게 사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건요. 훨씬 덜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엘리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당신이 남긴 그 고통을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끔찍해질 수 있었을지조차 전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당신 여동생에게도 전해주시겠습니까? 당신뿐 아니라 그녀의 눈에도 조금은 덜 무거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미 그녀가 저를 용서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제 마음과 지금의 심정을 더 알게 된다면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부드럽고 덜 억지로 참아내는 듯한 그런 용서를 저에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마음이 한 번도 그녀에게서 떠난 적 없다는 것도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도 전해주십시오. 필요한 만큼은 전할게요. 적어도 당신을 변명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범위 안에서는요.
하지만 당신이 왜 지금 이곳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메리앤의 병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는 아직 듣지 못했네요. 어젯밤이었습니다. 드루리 레인 극장 입구에서 존 미들턴 경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지난 2달 동안 제 결혼 이후로는 저를 완전히 외면해 왔지만 그건 저도 놀랍지도 섭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의 그 솔직하고 단순하고 다소 무딘 성격이 저에게 분노를 느끼면서도 당신 여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저에게 가장 괴로운 소식을 그대로 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주 거칠게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메리앤 대시우드가 클리블랜드에서 악성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그날 아침 제닝스 부인의 편지를 받았는데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파머 가족은 놀라 모두 떠났다고. 전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존경 앞에서조차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고통을 보고 그의 마음도 누그러졌고 헤어질 때는 예전에 했던 사냥개 강아지 약속 이야기를 하며 거의 악수까지 할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당신 여동생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저를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인간으로 믿은 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것. 저를 경멸하고 증오하면서 그 순간에 어떤 끔찍한 생각으로 저를 떠올릴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 특히 저를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는 인간으로 단정해버릴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은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 결심했고 오늘 아침 8시에 곧바로 마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엘리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생각은 조용히 한 사람을 향해 머물러 있었다. 너무 이른 상속과 그로 인해 생겨난 나태와 방탕, 사치의 습관이 한때는 타고난 솔직함과 따뜻한 정을 지녔던 한 사람의 마음과 성격, 그리고 행복을 얼마나 돌이킬 수 없게 망가뜨렸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세상은 그를 사치스럽고 허영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사치와 허영은 그를 냉정하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바꿔놓았다. 허영은 남을 희생시키며 스스로의 만족을 쫓다가 그를 진짜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 사랑은 사치에서 비롯된 필요, 곧 돈에 대한 필요 때문에 희생되고 말았다. 그의 모든 잘못된 성향은 그를 잘못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 또한 함께 가져왔다. 명예와 감정, 그리고 더 나은 모든 것을 거슬러 끊어낸 그 사랑이 이제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사랑을 버리고 택한 관계는 그에게 훨씬 더 깊고 오래 남는 불행이 될 터였다. 그녀는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몇 분이 지난 뒤 마찬가지로 괴로운 생각에서 깨어난 윌러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떠날 채비를 하는 소리에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 여기 더 있어봐야 소용없겠군요. 이만 가야겠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콤 마그나로 갑니다. 거기 볼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틀쯤 뒤에 런던으로 갈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엘리너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고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 손을 다정하게 힘주어 잡았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저를 조금은 더 나은 사람으로 보게 되셨습니까? 그는 그녀의 손을 놓으며 막 떠나려던 사람이라는 것도 잊은 듯 벽난로에 기대어 물었다. 엘리너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를 용서했고 안타깝게 여기며 그의 행복을 바란다고. 심지어 그의 앞날에 관심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태도에 대해 부드러운 충고를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그다지 희망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건 그저 되는 대로 세상을 버텨나갈 수밖에 없겠죠. 가정적인 행복 같은 건 이제 제게는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당신과 당신 가족이 제 삶과 행동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써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저를 붙들어주는 힘이 될 수도 있겠죠. 적어도 저를 좀 더 조심하게 만들고 어쩌면 살아갈 이유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메리애는 물론 영원히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설령 기적 같은 일이 있어 제가 다시 자유로워진다 해도. 엘리너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저는 단 한 가지 일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겠군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신 여동생의 결혼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메리애는 이미 당신과 완전히 끝난 사이예요. 지금보다 더 멀어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얻어지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필이면 제가 가장 견딜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아니, 이만 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큰 상처를 준 상대에게조차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연민마저 모두 잃게 될 테니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부디 평안하시길.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의 달아나듯 방을 나가버렸다. 지금까지 이성과 감성 3부 8장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메리애는 아주 크게 앓고 그 위태로운 시간을 가까스로 지나 다행히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곁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와 브랜든 대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뜻밖에도 먼저 찾아온 사람은 바로 윌러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긴 고백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의 윌러비 시점이라고 해야겠죠. 사실 그래도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요.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들도 분명 있죠. 결국은 좀 자기중심적이고 그러한 선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고백 속에서 느껴지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고통이나 후회, 그런 아무런 감정 없이 모든 일을 지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메리앤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사실이 모든 거를 다 덮어주진 못하겠지만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여지를 남겨주기도 하죠. 이 윌러비의 고백이 메리앤의 마음을 조금은 낫게 해줄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늘 옳고 그름으로만 나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더 어렵고 또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